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책, 설탕을 고발한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3편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설탕이 1만 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오게 된 계기와 과정들에 대한 일종의 설탕의 문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설탕이 현대 영양학의 어떤 이론과 배경 속에서 설탕의 그 지위를 공고히 해왔고, 또 이제 아스파탐이라든가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로부터의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설탕을 고발한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탕과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편의 설탕을 지켜라 편인데요. 내용을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1920년대에 태동한 현대 영양학은 1950년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쪽에서 식이성 지방이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으로 연구의 내용들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952년도에 이제 지난 편에도 말씀드린 미네소타 대학교 앤셀키스, 이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심장병이 생기고, 또 높은 콜레스테롤의 원인은 식이성 지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강력히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분이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앤셀키스가 이해 충돌이라고 하나요? 이해상충이라고 하나요? 1944년도부터 설탕연구재단과 설탕연합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이런 연구들을 수행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도 많이 있고요. 설탕이 원인이 아니고 식이성 지방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이론을 뒷받침한 것은 미국의 그 심장협회, 미국 심장협회도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심장협회의 그 결론을 내는 자리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앤셀키스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 12월 임시위원회에서 발표 내용이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강력하게 포화지방을 지목했고, 한 달 뒤에는 그는 영양학의 대표주자로 타임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식이성 지방을 제한하는 저지방 식단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이제 흐름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심장협회는 이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1978년 그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소 설립자 토머스 도버가 식이성 지방과 심장병의 관계가 훨씬 많은 조사를 필요로 하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또 식이성 지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앤셀키스를 표지 모델로 내세웠던 타임지에서 2014년에 버터를 먹어라, 포화지방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면 지방이 문제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영양학자나 연구자들한테는 혹시 설탕이 원인이 아닐까,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대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이런 만성 질환들의 대부분이 그 선진국에서 훨씬 유병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당뇨, 비만, 고혈압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났고요. 이 질환들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원인 한 가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런던 대학교의 그 영양학자 존 러드킨인데요. 이분이 얘기가 그 한 가지의 원인 물질로 추측을 하고 지목을 한 것이 설탕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200년 전의 조상들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설탕을 단 2주 만에 먹어치운다. 이게 1963년도에 그 영양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존 러드킨은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설탕이 강력한 용의자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제 설탕을 용의자로 지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있는데, 1960년대 토마스 피터 클리브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분의가 아니고 해군의학연구소 연구 책임자였다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그 설탕과 정제곡물이 만성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약간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보는데요.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소비량이 급증이야말로 1만 년 전 농경이 도입된 이래 인류의 영양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이런 의견들은 그 유명한 의학 잡지죠. 랜싯. 1940년 랜싯을 통해서 식품이 자연 상태에서 더 많이 변할수록 더 해롭고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가 그 두드러진 사례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1940년 랜싯에 실린 논문의 주장이 뭐냐면은 정제된 설탕을 흡수하게 되면 포도당과 과당의 소화 속도가 급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그 포도당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당뇨병 급증 현상의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등장하는 앤셀 키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유명한 연구가 7개국 연구라는 것인데요. 이분이 그 7개국 연구가 1956년부터 시작을 한 연구인데 이 7개국이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미국 여기서 이제 식이성 지방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로 포화 지방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고 올리브유 같은 단불 포화 지방이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앤셀 키스는 1940년대부터 설탕 연합으로부터 이제 연구비 지원을 받은 상황이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앤셀 키스가 설탕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에서 봤을 때에는 이 7개국 연구에서 나온 결과 중에 식이성 지방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흔적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뭔가 미심쩍은 상황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발간된 그 미국인의 식단 지침, 여기도 프레드 스테어가 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설탕을 피하라는 권고는 이때는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와 설탕의 연관성에 대한 경고문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1989년에 영국 식품정책의 의학적 측면에 대한 위원회, 이 위원회가 영국 최초로 설탕의 보건 측면의 공식 평가사라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 설탕을 연간 33kg 이상 섭취할 경우 존 러드킨의 주장대로 중성지방 수치와 이 결과로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설탕이 인과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한 주장에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경고를 한 가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자당과 기타 첨가당 섭취량을 연간 9에서 18kg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경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1984년도에는 콜라에서는 설탕을 완전히 밀어내고 액상과당이 그 대체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액상과당은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가공협회가 과일의 당이라고 설명하면서 건강한 식품처럼 포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 당뇨협회와 당뇨병 전문의들이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이상적인 감미료라고 주장을 하는, 지금 들으면 좀 웃음을 자아내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입된 액상과당은 스포츠 음료, 온갖 종류의 차 종류, 저지방 요구르트 등에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감미료로서 식품업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조회사들은 액상과당이 실제로는 설탕보다 훨씬 살을 찌게 만들 수도 있고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소비자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로 넘어올수록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요. 그 의학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이 그 당뇨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의학계에는 계속해서 비만, 고혈압, 중성지방 상승, 동맥경화, 당뇨병, 염증성 질환이 모두 인슐린 저항과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해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내게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